여기 영국 BBC 방송국 안에서 직원들끼리 언성이 높아지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엠마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제 직업이 음악 저널리스트인 만큼 매일 아침 책상에 앉으면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음악 소식들로 모니터가 가득 차죠. 프랑스의 재즈 페스티벌부터 독일의 클래식 공연, 이탈리아의 팝신까지 각 나라의 음악을 취재하고 리뷰하는 게 제 일상입니다. 특히 아시아 음악을 담당하게 되면서 일본의 시티팝이나 중국의 힙합씬까지 즐겁게 다뤘던 제가 유독 한국 음악만 나오면 자판에서 손가락이 멈추고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어요. 편집장이 한국 관련 기사를 제안할 때면 어떻게든 다른 동료에게 넘기려 했고 한국 음악 페스티벌 취재는 매번 급한 일정을 핑계로 피해왔죠. 그런 제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도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겨울 아버지의 사업 확장으로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펑펑 쏟아지는 하얀 눈을 보며 저는 동화 속 나라에 온 것 같은 설렘을 느꼈죠.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우리 가족은 매일 저녁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2달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편리한 늦은 밤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거리들까지. 아버지는 매일 새로운 사업 파트너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들떠 있었고 어머니는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셨죠.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였어요. 2월의 어느 날 아버지의 얼굴색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고 식탁에서는 한숨 소리가 잦아졌죠. 투자했던 회사들이 하나둘 문제가 생기더니 결국 모든 자금을 날리고 말았어요. 고급 아파트는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백화점에서 산 옷가지들은 하나둘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의 다툼 소리를 이불 속에서 들어야 했고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외식은 삼각김밥으로 바뀌었고 그마저도 나중에는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사라졌고 어머니는 절망에 빠져 매일 울기만 하시더군요. 학교에서도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어로만 이야기하는 제게 친구들은 다가오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도 늘 혼자였어요. 급식실에서 밥을 먹다가 옆자리 친구들이 자리를 피하던 순간들, 체육 시간에 늘 마지막까지 팀에 선발되지 못하던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결국 저희 가족은 6개월 만에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때의 상처는 오래도록 제 마음 한켠에 남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어머니는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선택하셨어요. 런던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크게 남았죠. 가끔 우편함에 도착하는 한국 소인이 찍힌 편지들을 어머니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10대 시절 내내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해 다녔어요. 학교 급식으로 나온 아시안 푸드데이에는 아파서 결석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친구들이 K-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면 자리를 피했죠. 특히 음악은 더했어요. 쇼핑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를 들을 때면 마치 그날의 부모님 다툼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BBC에 입사한 후에도 이런 습관은 계속됐어요. 회사 컴퓨터의 음악 파일들 중 한국 폴더는 늘 빨간색으로 표시해두고 절대 클릭하지 않았고 음악 차트를 정리할 때도 한국 부분은 동료에게 부탁하곤 했죠. 매주 월요일 아침 회의 때마다 한국 관련 기사가 언급될 때면 저도 모르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2달 전 제 책상 위에 올라온 한 장의 초청장이
이런 제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1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달 전 제 책상 위에 올라온 한 장의 초청장이 이런 제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1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1월의 아침이었습니다. BBC 본사 건물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을 때까지만 해도 이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습관적으로 메일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초청장은 한 주 전 아침 평소처럼 메일을 확인하던 중 편집부에서 온 내부 메일에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삭제하려던 그 순간 레이첼의 참조 표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초청은 보통 음악부 전체 메일로 오는데 이번엔 제게만 보낸 것이 이상했죠. 메일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BBC 아시아 문화부와 협업하는 특별 프로젝트였습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 음악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신경 쓰였던 건 레이첼이 남긴 짧은 메모였습니다. BBC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자랑하는 그녀는 차가운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습니다. 런던 음악계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평론은 늘 화제였고 특히 아시아 음악에 대한 그녀의 원색적인 비판은 여러 논란을 낳기도 했어요. 엠마, 당신의 유럽 음악 시장 분석이 늘 훌륭했으니 이번 프로젝트도 맡아주길 바라요. 거절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녀의 서늘한 문체에서 이번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영국 상류층 출신인 레이첼은 늘 완벽한 매니큐어를 한 손톱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직원들의 실수를 지적하곤 했죠. 특히 그녀의 사무실 책장에는 유럽 클래식 음악 전집만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아시아 음악은 단 한 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화적 순수성을 지켜야 해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녀였기에 이번 한국 음악 프로젝트는 분명 그녀의 의도가 숨겨져 있을 거라 직감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종이 초청장을 집어들었을 때 손끝에 전해지는 고급스러운 촉감이 15년 전 한국에서 받았던 전학 통지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시 한국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초청장에 적힌 날짜는 어느덧 다가왔어요. 런던 시내의 웨스트민스터 홀은 봄비에 젖어 있었고 강연장 입구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섰죠. 늦은 시간에 들어온 탓에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황급히 뒷자리로 향하는 동안 앞쪽 단상에서 울리는 정석현 교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검은 양복에 보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학자였지만 말투에서는 젊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스크린 위로 흐르는 영상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 했어요. 하얀 한복을 입고 장구를 두드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고 이어서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추는 K-팝 아이돌의 모습이 교차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수백 년의 시간이 한 화면 속에서 어우러지는 듯 했죠.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려는 순간 정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어요. 봄비 내리는 창밖처럼 차분하게 흘러나오는 그의 설명은 한국 음악의 깊은 내면을 파고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한 장면이 스크린에 떴고 그 시절 민요 속에 담긴 한국인의 한과 저항 정신이 설명되었어요. 6.25 전쟁의 참상 속에서 피어난 트로트는 서민들의 한숨이자 위안이었고 IMF 시기의 젊은이들은 힙합을 통해 자신들의 분노와 좌절을 표현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죠. 청중석에서는 연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고 기자들의 펜이 종이 위를 바삐 달렸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이 강연이 단순한 음악 소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강연이 끝나갈 무렵 청중석에서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앞줄의 프랑스 르몽드 기자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음악이 과연 서구 음악의 모방이 아닌지
K-팝이 미국 팝을 그대로 따라한 것은 아닌지 묻는 그의 질문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죠. 정 교수는 잠시 물잔을 들어 목을 축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서양의 재즈가 흑인 영가에서 시작되었듯 현대 한국 음악도 자신만의 뿌리가 있다는 설명이었죠. 전통 장단이 어떻게 현대 리듬으로 발전했는지, 시조의 선율이 오늘날 K-팝의 후렴구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차분히 짚어나갔습니다. 그의 답변을 듣는 동안 레이첼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편집회의에서 한국 음악을 단순한 유행이라고 손으로 휘휘 저으며 일축하던 그녀의 모습과 방금 전 정 교수의 설명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작게 한숨이 나왔죠. 청중들이 하나 둘자리를 뜨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뒤돌아보니 정 교수가 단상에서 내려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는 듯 했죠. 그 순간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정 교수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가 건넨 USB 하나가 그날 밤 제 세계를 흔들어 놓았어요. 윌리엄스 기자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건네받은 그것은 한국의 다양한 음악을 시대별로 정리한 자료였죠. 늦은 밤 런던 교회의 작은 아파트에서 헤드폰을 낀 채 파일들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구슬픈 대금 소리를 타고 흐르는 산조가 첫 번째였어요. 귀를 적시는 가락은 마치 누군가의 한숨 같았고 이어지는 시름시름 긴 가락은 아버지의 한숨과 겹쳐졌습니다. 그때 김정호의 하얀 나비가 흘러나왔죠. 맑고 깨끗한 음색으로 부르는 하얀 나비는 죽어서라는 구절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어쩌면 이런 서정적인 포크송이야말로 한국인의 진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필의 친구여가 이어질 때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이제는 말하려 하네로 시작되는 노래는 마치 15년 전 홀로 남겨진 제게 건네는 위로 같았어요. 특히 후렴구의 폭발적인 감성은 지금껏 제가 외면했던 그 시절의 기억을 한순간에 끌어올렸습니다. 1990년대 한국을 강타했던 외환위기 시절의 힙합이 이어졌어요. 분노와 절망을 담은 래퍼의 목소리는 당시 아버지가 겪었을 좌절을 생생하게 전했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현대 K-팝의 경쾌한 비트가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야경이 흐릿해졌습니다. 눈앞에는 15년 전 서울의 밤거리가 아른거렸죠.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다음 곡을 재생하는 손끝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녘 마지막 곡이 끝났을 때는 이미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USB에 담긴 음악들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닌 한나라의 희로애락이었죠. 그리고 그 속에는 어린 시절 제가 보지 못했던 혹은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했을 때 레이첼이 벌써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절대 나오지 않을 시간이었죠. 완벽하게 세팅된 블로드 헤어와 붉은색 입술, 그리고 샤넬 슈트 차림의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에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차가웠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차트와 그래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빨간색 형광펜으로 지그시 눌러 그은 선들은 마치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레이첼은 까만 스틸레토 힐을 절도 있게 울리며 차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그래프의 상승 곡선을 따라 움직였죠. 유럽 음악 시장에서 한국 음악의 점유율이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였습니다. 영국 발음이 가미된 그녀의 프랑스식 억양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웠어요. 특히 K-파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면 마치 독약을 머금은 듯한 표정을 지었죠. 회의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그녀의 목소리에 섞인 경멸과 불안은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레이첼의 날카로운 비판은 마치 독침처럼 회의실 안을 파고들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차트의 빨간 형광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손톱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유럽의 전통 음악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설명을 이어갔죠. 특히 문화적 식민지화라는 표현을 쓸 때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쳐서 커피잔이 덜그럭거렸어요. 파워포인트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로열 알버트 홀의 빈 좌석을 보여주는 사진, K-팝 콘서트장에 길게 늘어선 줄을 대비하며 그녀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죠.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살조차 그녀의 분노를 피해가는 듯 했어요. 제게 주어진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까만 폰트로 적힌 어포용지에는 한국 음악의 문제점과 위험성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음악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김정호의 맑은 음색이 귓가를 맴돌았고 조용필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레이첼의 날카로운 어조를 덮어버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을 때 손가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한국 음악에 담긴 시대의 아픔과 치유라는 제목이 모니터에 떠올랐죠. 그때 등 뒤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레이첼의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차가운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지만 제 손가락은 계속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의 마지막 장이 넘어가고 레이첼의 하이힐 소리가 복도 끝에서 사라진 후에야 긴장했던 어깨가 풀어졌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아직도 무거웠지만 창문을 열어 환기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레이첼의 빨간 펜이 마치 저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죠.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고 마우스 커서는 화면을 무의미하게 맴돌았습니다. 결국 구글 창을 열었죠. 정석현 교수 음악학이라는 단어를 타이핑하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검색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쏟아지는 그의 이력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옥스퍼드 출신의 그가 유럽 전역을 다니며 한국 음악을 연구했다는 기사들, 세계적인 음악 저널에 실린 그의 논문들, 각종 세미나와 강연 소식이 이어졌어요. 무심코 옆자리를 돌아보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제 모니터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흐린 하늘이 보였죠. 마치 15년 전 서울의 하늘처럼 우중충했어요. 커피잔은 비어 있었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정 교수의 연구 결과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동안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떨리는 손으로 정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10분 만에 그의 답장이 도착했죠. 코벤트 가든 근처의 조용한 카페를 약속 장소로 정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레이첼의 눈을 피해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런던 거리를 서둘러 걸으며 우산 아래로 스며드는 차가운 물방울이 얼굴에 닿았죠.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정 교수는 노트북과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라떼 향이 코끝을 스치는 순간 정 교수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강남의 한 중학교 그리고 15년 전 전학 온 영국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카페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손에 든 라떼 잔이 덜그럭거렸죠. 그 시절 음악 교사였다는 정 교수의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 교수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학교 강당에서 열린 합창부 발표회의 한 장면이 담겨 있었죠. 객석에서 미소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당시 아버지의 넥타이는 네이비색이었고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처럼 그날의 진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까만 커피잔 속처럼 깊숙이 감춰져 있던 이야기가 정 교수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
그리고 그 배신자가 지금도 런던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야기를 마친 정 교수는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항공권을 꺼냈어요. 다음 주 서울행 비행기 표였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군요라는 그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죠. 카페의 클래식 음악은 계속 흘렀지만 귓가에서는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그날 저녁 정 교수가 건네준 비행기 표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행 티켓에 인쇄된 까만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15년 만에 한국행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벚꽃이 한창이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길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15년 전과 달리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그때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죠. 호텔 침대에 몸을 눕히자 시차 적응이 되지 않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지만 15년 전의 기억이 자꾸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려는 그때 핸드폰이 짧게 울렸죠. 액정 화면에는 정 교수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메시지를 열자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재현이라는 사람을 꼭 만나보라는 내용이었죠. 아버지의 회사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라는 설명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한 카페 주소가 이어서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확인해 보니 현재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메시지 마지막에는 그가 가진 서류를 꼭 봐야 합니다라는 정 교수의 덧붙임이 있었어요. 저녁 무렵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약속된 카페에 도착했어요.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재현은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고 당시 상황을 모두 지켜봤던 사람이었죠.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메모장과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레이첼의 아버지와 악수를 나누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의 레이첼과 똑같은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이 떨어질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니 모든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레이첼이 처음 제 책상에 초청장을 놓았던 날, 그녀의 입가에 맺혔던 희미한 웃음. 회의실에서 한국 음악을 비난할 때마다 제 표정을 살피던 날카로운 시선들.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카페 창가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매일 밤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식탁에서 들리던 한숨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마지막 끼니였던 라면 한 그릇까지. 모든 불행의 시작점에 레이첼의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윤재현이 꺼내놓은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런던의 한 호텔 영수증, 비밀 회의가 있었다는 메모, 그리고 회사 기밀이 담긴 문서의 사본까지. 레이첼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회사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어린 레이첼의 존재였죠.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속에서 레이첼은 지금과 똑같은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악수하는 그녀의 아버지 옆에서 마치 승리를 예감한 듯한 표정으로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제게 똑같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한국 음악 프로젝트를 맡겼던 겁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커피잔을 꼭 쥐었지만 손이 떨려 테이블 위로 커피가 조금 흘렀습니다. BBC에서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레이첼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의 시작이 누구였는지까지. 카페의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레이첼이 회의실에서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메아리 쳤죠. 문화적 식민지화, 유럽 음악의 순수성, 그녀의 경멸 섞인 목소리는 단순한 음악 평론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복수였던 거예요. 한국에 대한 제 상처를 자극하고
아버지의 실패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려 했던 것이죠.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레이첼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글, 한국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담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처럼 하얀 문서 위로 단어들이 하나둘 채워져 갔죠. BBC 본사로 들어서는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어요. 레이첼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노크 소리가 울리고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레이첼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더니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은 아버지 회사의 기밀 유출 증거와 함께 새로 쓴 기사였죠. 한국 음악 상처를 치유하는 문화적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편집장님과 미팅 시간이 잡혀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과정, 그리고 그 이후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기 위해 당신이 어떤 시도를 했는지 모두 이야기하려고요. 레이첼의 창백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더 이상은 두렵지 않았어요. 제 진심을 담은 기사는 BBC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고 유럽 전역의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레이첼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녀의 아버지가 저지른 비즈니스 스캔들도 세상에 드러났죠. 그날 저녁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이었죠. BBC의 새로운 편집장은 저를 한국 음악 전문 리포터로 발탁했고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재현과 저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가 있는데도 그는 항상 제 전화를 기다렸죠. 음악 작업실에서 새로 만든 곡을 들려주던 그가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어요. 런던과 서울, 두 도시 중 어디가 더 좋아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죠. 더는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두 곳 모두 제 삶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재현은 그 말을 듣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다음 주에 있을 한국 공연에서 저를 위한 특별한 곡을 준비했다는 재현의 말에 가슴이 설렜어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그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죠. 오늘 밤 선물이 있다는 짧은 문장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홍대의 작은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에 올라선 재현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리 긴장감이 느껴졌죠. 비귀인 런던 언드솔이라는 새로운 곡의 첫 공개라는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잔잔한 기타 선율이 공연장을 채웠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어우러진 노랫말은 마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듯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두 사람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선율 속에 녹아 있었죠. 노래가 끝나갈 무렵 재현은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와 다가온 그의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촉촉히 젖은 눈으로 프로포즈하는 그의 모습에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서울과 런던을 잇는 다리가 되어달라는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한국을 등지고 떠났던 과거가 떠올랐어요. 이제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따뜻한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온몸으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공연장에는 다시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함께 부르는 비귀인 런던, 언드솔의 선율 속에서 두 도시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킹 소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는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고 음악은 그들을 하나로 이어주었죠. 가로등 아래 우리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늘어졌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슬픈 기억은 잊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미국의 한명문대학교 강의실 안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썰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 안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에밀리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 아시아학과에 재학 중인
21살 여대생이에요. 제 유년기는 꽤 풍족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월스트리트의 유명 금융회사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하셨거든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뉴욕 교외의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살 수 있었죠. 우리 집 주변에는 비슷한 환경의 가정들이 많았고 이웃들과도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회사 동료 중 한 분이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가족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이웃이 온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가족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죠. 옆집으로 이사 온 한국인 가족은 김 씨 가족이었어요. 아버지 김재훈 씨, 어머니 이미영 씨, 그리고 저와 같은 나이의 딸 김서연이었죠. 서연이와는 금세 친해졌어요. 학교도 같이 다니게 되었고 방과 후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놀곤 했습니다. 김 씨 가족과 가까워지면서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그들의 깨끗하고 정돈된 생활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서연이네 집에 처음 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에밀리, 신발 벗고 들어오렴. 이미영 아줌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죠. 우리 집에서는 항상 신발을 신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곧 이 습관이 얼마나 위생적인지 깨달았어요. 집안이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서연이네 집에 초대받았을 때 먹었던 음식들의 맛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김을 저는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봐요. 이미영 아줌마가 저에게 김을 많이 선물해 주셨거든요. 에밀리가 이렇게 좋아하다니 기쁘구나. 앞으로도 자주 와서 같이 먹자. 이미영 아줌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의 온기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서연이네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이미영 아줌마가 큰 병에 걸리신 거예요. 서연아, 왜 미국에서 치료받지 않고 한국에 가셔? 엄마가 한국의 의료기술을 더 신뢰하신대. 게다가 가족들의 보살핌도 받을 수 있고. 서연이의 설명을 들어도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당시 저는 미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죠. 그렇게 김 씨 가족은 급하게 짐을 싸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날 서연이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에밀리, 꼭 다시 만나자. 이메일 주소 알지? 연락할게. 응, 서연아. 아줌마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 그리고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 후로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에는 소식이 끊겼죠. 시간이 흘러 저는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 아시아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아시아학과를 선택한 데는 어릴 때 알게 된 김 씨 가족의 영향이 컸죠. 한국에 대해 조금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더 깊이 알아가고 싶었거든요. 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아시아의 여러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시야가 넓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에 흥미로운 소식이 퍼졌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버트 패커드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있다는 거였어요. 주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눈부신 발전이었죠.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 저는 즉시 수강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강연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저는 바로 수강 승인을 받을 수 있었죠.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강연 날이 되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모두들 기대에 차 있는 표정이었죠. 로버트 교수님이 등장하자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군요. 아시아의 발전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순간 강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시에 한국이라고 외쳤죠. 물론 중국과 일본을 언급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한국을 꼽았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중국인 학생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왜 다들 한국만 얘기하는 거죠?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발달됐고 경제 규모도 크고 국제 정치에서도 더 중요한 나라인데 말이에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때 저 멀리서 한 동양인 학생이 중국인 학생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어요. 물론 중국의 발전도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건 발전의 속도와 질이에요.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어요. 게다가 문화적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죠.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자 중국인 학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동양인 학생에게 시선이 갔죠.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어릴 때 헤어졌던 서연이었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당장이라도 가서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수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참았어요. 하지만 내내 서연이를 쳐다보며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죠. 로버트 교수님의 강연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죠.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세계 경제 10위권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급속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어릴 때 서연인의 가족에게서 느꼈던 그 특별함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근면 성실함, 교육열, 그리고 끈기. 이런 것들이 한국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죠.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해외 곳곳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오는 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 부르며 동경했죠.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 자녀들의 교육, 경제적 성공,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했고 많은 이들이 성공을 거두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서연이 가족도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민 현상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떠났던 교민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는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여기민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거든요. 보통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안전한 사회 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여기민의 이유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자리 기회가 많아졌고 특히 해외 경험을 가진 인재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죠. 둘째, 자녀 교육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실망한 부모들이 한국의 교육 환경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입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이 말을 들으니 갑자기 서연인의 가족이 떠올랐어요. 아마도 이미영 아줌마의 병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문화적 정서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 끝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욕구 등이 여기민을 결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 그리고 서연이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뒤섞여 마음이 어지러웠죠. 강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서연이에게 달려갔어요. 서연아, 나 기억나. 에밀리야. 서연이는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가 어릴 때 이웃이었다고 말하자 곧 눈이 동그래졌죠. 에밀리, 정말 너야? 와,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싸안았어요. 10년도 더 지난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느껴졌죠.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내 어머니 건강은 어떠셔? 그때 갑자기 한국으로 가셔서 너무 걱정했었어. 서연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히 한국에 가서 위암 초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바로 수술을 받으셨거든. 지금은 건강하셔. 그 말을 듣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정말 다행이다. 근데 너희는 다시 미국으로 왔구나.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수술하고 회복되셨다는 소식 듣고 아빠랑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 엄마도 얼마 후에 오셔서 지금은 플러싱에서 살고 계셔. 우리는 카페에 앉아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근황, 학교 생활, 가족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 문득 서연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에밀리, 사실 내가 요즘 고민이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셔.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여기민. 맞아.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들 때문이야. 엄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 믿음직스럽다고 하시고 아빠는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으셨대. 게다가 양가 조부모님들도 연세가 있으셔서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어 하시고. 서연이의 말을 들으니 여기민이 단순히 통계나 현상이 아닌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넌 어쩔 거야?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가게 되는 거야? 서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게 바로 내 고민이야. 나는 여기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친구들도 다 여기 있어. 미국 문화에 적응한 지 오래됐고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가 많이 서툴러.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가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 저는 서연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서연이에게 한국은 새로운 환경일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단 이번에 부모님이 여기민 전에 6개월 정도 적응 기간을 갖기로 하셨어. 나도 휴학하고 그 기간 동안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결정하려고. 서연이의 결정은 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죠.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서연이가 또 떠나게 된다니 말이에요. 서연아, 내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나도 보고 싶을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이번 겨울 방학 때 한국에 놀러 올래? 내가 한국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여줄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꼭 갈게. 서연이와 헤어진 후 저는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죠. 아빠, 엄마, 오늘 서연이를 만났어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 옆집에 살던 한국인 가족요. 부모님은 너무나 반가워하셨어요. 오, 그래. 김씨 가족. 어떻게 지내더노? 이미영 씨는 건강해지셨대. 저는 서연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겨울 방학에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이라. 괜찮은 생각인 것 같구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나라니까. 그리고 서연이네 가족도 다시 만날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나니 더욱 설레었어요. 곧바로 서연이에게 연락해서 겨울 방학 때 한국에 가기로 했다고 알려줬죠. 그 후로 저는 한국 여행 준비에 몰두했어요. 여행 가이드북도 사고 한국어 기초도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공부했죠.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 영상도 찾아보고 한국 드라마도 몇 편 봤어요. 준비를 하면 할수록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과 한국 음식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해 보였죠.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욱 기대가 됐어요. 어릴 때 먹어본 김 말고도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와, 진짜 빨리 가고 싶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네요. 출발 일주일 전, 서연이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서연이 부모님을 오랜만에 뵙는 자리였죠. 뉴욕의 한 한식당에서 만났어요. 이미영 아줌마와 김재훈 아저씨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셨어요. 다만 이미영 아줌마의 얼굴이 조금 더 건강해 보이셨죠. 에밀리, 정말 오랜만이구나. 이렇게 예쁘게 자랐네. 이미영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아줌마, 아저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이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의 여기민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미국에서의 삶도 좋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 김재훈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한국의 발전 속도를 보면 놀라워. 이제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미영 아줌마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한국이 더 좋아. 내가 아팠을 때 경험해봤거든. 한국의 병원들은 정말 효율적이고 의료진들의 실력도 뛰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아저씨, 아줌마,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는데 어떤 곳을 가면 좋을까요? 두 분은 기쁜 표정으로 여러 가지 추천을 해주셨어요. 서울에 가면 꼭 경복궁을 가봐야 해. 한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지. 김재훈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이미영 아줌마도 덧붙이셨죠. 남대문 시장도 재미있을 거야. 한국의 전통 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많아. 서연이도 거들었어요. 에밀리, 우리 강남도 가보자. 현대적인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치맥치킨과 맥주도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커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이미영 아줌마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에밀리, 이건 우리나라 전통 부채야. 한국에 가면 더운 날씨에 유용할 거야. 저는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부채를 펴보았어요. 아름다운 한국 전통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줌마.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여행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나 설레고 긴장되었죠. 서연이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에밀리, 여기야. 서연이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어요. 서연아, 보고 싶었어. 우리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너무나 신기했죠. 와, 서연아, 저기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들 좀 봐. 너무 멋있다.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한국은 땅이 좁아서 아파트 문화가 발달했어. 저기 보이는 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아파트 단지야. 서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명동이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길거리 음식,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죠. 서연아, 저기 떡볶이 먹어보고 싶어.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어요.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니 책으로 배우는 것과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다음 날은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웅장한 궁궐 건축물을 보며 한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수문장 교대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에밀리, 저기 보이는 건 광화문이야. 조선시대 왕이 정사를 보던 곳이지. 서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남산타워, 한강공원, 북촌화 농마을 등 서울의 여러 명소를 돌아다녔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음식 문화예요. 불고기, 삼겹살, 비빔밥, 파전, 모든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음식은 김치였죠. 서연아, 김치가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줄 몰랐어.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김치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야. 집집마다 담그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한국 여행을 하면서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매료되어 갔어요.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그리고 따뜻한 인심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죠. 여행 중에 서연이 부모님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 김재훈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일자리도 찾았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아졌어. 이미영 아줌마도 동의하셨어요. 의료 서비스도 정말 좋고 대중교통도 편리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어 좋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여기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과연 한국에서의 삶이 미국에서의 살보다 나을 수 있을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메리칸 드림의 개념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서연이도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에 오는 게 싫었어. 하지만 여기서 지내다 보니 한국의 장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특히 안전하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늦은 밤에도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도 좋아. 물론 경쟁이 심하다는 단점도 있지만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 서연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들을 비교해 보게 되었어요. 양국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2주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김치와 케이팝의 나라가 아닌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걸 깨달았죠. 마지막 날 서연이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 에밀리, 나도 너랑 함께 여행하면서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 사실 나도 여기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의 좋은 점들을 많이 발견했어.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에밀리, 넌 어때?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 서연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정말 매력적인 나라라는 거야.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고 싶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경험들을 되새겨봤어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들,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한국 관련 수업도 더 많이 듣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어요. 여기민이라는 현상을 통해 저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에서의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저는 제 미래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언젠가는 저도 한국에서 살아볼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꼭 영구적인 이주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삼고 싶어요. 서연이와는 지금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녀는 결국 한국에서의 생활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대요. 가끔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친구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응원하게 돼요. 아직 서연과 그 가족들은 적응 기간을 갖고 있지만 혹시라도 미국에서 사는 것을 원한다면 그것 또한 응원한답니다. 혹시 여기민을 이미 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서연 가족들에게 조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미국 뉴욕에서 온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